새벽부터 망원시장 골목을 누비며 가장 최상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장바구니에 담았다. 찰기가 도는 찹쌀은 윤택이 흐르는 굵은 알갱이로, 붉은 팥은 색이 선명하고 형태가 온전한 것들로만 골라냈다. 오늘은 아들 도연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밤을 지새워 정갈하게 빚어낸 이바지 떡들을 자개 무늬 상자에 가지런히 쌓았다. 예비 며느리 미나의 집안, 즉 제이캐피탈 집안에 보낼 떡이기에 최고급으로 정성을 들였다. 상자를 들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어머님, 떡을 직접 하신 겁니까?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도연이 염려스러운 안색으로 물었다. 무슨 소리냐? 이 중요한 상견례에 이바지 음식이 빠지면 예의에 어긋난다는 걸 모르는가? 박은희는 아들의 넥타이를 다시 매만지며 답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녀석이 사돈이 될 분들 앞에서 체면을 잃고 싶은 게냐.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박은희는 도연이 오늘 입을 정장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폈다. 빳빳하게 다린 와이셔츠와 구김 하나 없는 바지, 광인하게 닦아놓은 구두까지 완벽했다. 어머니도 지체하지 마시고 어서 나오십시오. 늦으면 곤란합니다. 도연이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재촉했다. 걱정 마라. 어미가 약속 시각에 늦은 적이 있었느냐. 도연은 그제야 안심한 듯이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다. 박은희도 서둘러 채비를 마치고 이바지 떡상자를 들고 길을 나섰다. 약속 장소는 강남 압구정동에 위치한 이름난 한정식집 한배시였다. 미나의 아버지인 진 회장이 직접 예약했다는 곳인데 평소 박은희가 발을 디딘 적 없는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공간이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떡 상자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한정식집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골목 입구에서 요란한 소음이 터져 나왔다. 끼익 급제동하는 마찰음이 길게 울려 퍼졌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상황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중년 남성을 들이받고는 그대로 내달아 도주하고 있었다. 부딪힌 남성은 바닥에 쓰러져 머리에서 선홍빛 피를 흘리고 있었다. 저 사람을 잡아요. 뺑소니입니다. 박은희가 외쳤지만 오토바이는 이미 시야에서 멀어졌다. 주위에 사람들이 몇몇 모여들었으나 모두 휴대전화만 꺼내들고 주저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사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다. 박은희는 망설일 겨를 없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119 맞죠? 뺑소니 사고가 났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뼘 골목이니 신속히 와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쓰러진 남성에게 달려갔다. 출혈이 계속되고 있어 지혈이 시급했다.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마땅히 사용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때 손에 들려있던 이바지 떡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일순간 주저했지만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상자를 열어 떡보자기를 걷어내고 떡을 모두 쏟아낸 다음 상자로 남자의 머리를 받쳤다. 아저씨, 정신을 차리세요. 구급차가 곧 도착할 겁니다. 박은희가 남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며 말했다. 남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고맙습니다. 남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떡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계속해서 상자로 남자의 머리를 받치고 있으니 팔이 저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 치마가 바닥에 닿으면서 흙과 피가 들러붙기 시작했다. 공들여 준비했던 의복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몇 분 후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남자를 들것에 옮겼다.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지혈이 잘 돼서 다행입니다. 구급대원이 박은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구급차가 떠나가고 나서야 시계를 확인했다. 약속 시각보다
벌써 30분이나 경과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급하게 한정식 집으로 뛰어갔다. 떡 상자는 텅 비어 있었고 한복은 피와 흙으로 얼룩진 상태였다. 손에도 피가 묻어 있었지만 씻을 시간조차 없었다. 한정식집 직원이 박은희를 보고 깜짝 놀라며 길을 열어주었다. 예약된 방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박은희에게 꽂혔다. 화려한 고급 한복을 착용한 중년 여성 나이정 여사는 박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성 진상호 회장도 얼굴을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쳐다봤다. 그 앞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미나도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진 회장 일가였다.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 어디서 이런 행색으로 나타나는 거요? 진상호 회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진 회장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격렬하게 분노했다. 냄새가 역하게 진동을 하는군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 오신 겁니까? 나이정 여사는 부채로 코를 가리며 매섭게 말했다. 어머, 미나야, 너 설마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던 거니? 나 여사는 딸을 보며 혀를 찼다. 격이 너무 떨어져. 이럴 줄 알았으면 상견례 같은 건 진행하지 말 걸 그랬어. 미나 역시 박은희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인데 이건 너무나 무례하지 않나요? 미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TPO 시간, 장소, 상황도 모르십니까? 시간도 늦은 데다가 몰골이 이게 무엇입니까? 도연이 박은희의 모습을 보고 질겁하며 일어섰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도연이 박은희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진 회장이 팔을 뻗어 그를 가로막았다. 어딜 감히 손을 대려 해, 더럽게. 진 회장이 도연을 밀쳐내며 고함을 질렀다. 박도연 씨, 지금 우리를 기만하는 겁니까? 나 여사도 날카로운 음성으로 추궁했다. 도연은 진 회장과 나 여사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박은희를 변호하기는커녕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엄마,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우선 밖에 좀 나가 계십시오.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진 회장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볼 것도 없소. 이 혼사는 없던 것으로 합시다. 진 회장이 손을 휘저으며 단언했다. 거지 같은 집안과는 상종하지 않겠소. 미나도 실망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도연 씨, 정말 실망했어요. 미나가 싸늘한 음성으로 말하며 부모를 따라 방을 나섰다. 텅 빈 방에는 도연과 박은희만이 남았다. 도연은 박은희를 부축하려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다. 내 인생을 망쳐 놓았습니다. 도연이 악을 쓰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왜 이 모습으로 나오신 겁니까? 왜? 도연도 미나를 따라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박은희는 홀로 남겨진 방에서 찢어진 한복 치마를 움켜쥐고 앉아 있었다. 분노보다는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깊은 실망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윤정훈 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플랜 B를 즉시 개시하라. 곧바로 답장이 도착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진상호 일가 관련 자료를 전송합니다. 박은희는 피 묻은 손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끈 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정성껏 화장을 했다. 어제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으로 변신할 시간이었다. 최고급 정장을 꺼내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둘렀다. 머리는 전문 미용실에서 손질한 것처럼 단정하게 빗어 올렸다. 거울을 보니 어제 그 초라한 노파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 서 있었다. 윤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윤 실장이 검은색 마이바흐의 뒷문을 열어주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진상호 관련 자료는 모두 확보했나? 물론입니다. 부동산 담보 현황부터 개인 재산 목록까지 모두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윤 실장이 서류 가방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차량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60층짜리 고층 건물 앞에 멈췄다. 진 회장이 소유한 건물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높은 곳이었다. 건물 입구에는 J캐피털 진상호 빌딩이라는 금색 간판이 번쩍이고 있었다. 1층 로비로 들어서자 경비원이 박은희를 보고 기겁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어제 한정식 집에서 목격했던 그 초라한 노파와 오늘의 박은희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다. 어디로 오신 분이신지요? 경비원이 당황하며 물었다. 진상호 회장 사무실로 갈 겁니다. 박은희가 당당하게 답하자 경비원은 황급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었다. 최고층인 6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윤 실장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진 회장의 모든 부동산이 우리 회사 명의로 담보 설정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가? 예, 회장님. 총 5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건물을 비롯하여 강남 일대의 상가 건물 3채가 전부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60층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드넓은 사무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 창으로 되어 있어 강남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진 회장이 넓은 집무실 책상 뒤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 그래. 어제 그거지 노파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 미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 전부 충격을 받았다고. 진 회장이 비웃는 웃음을 흘리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상견례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야. 격이 맞지 않다니까. 박은희 일행이 들어서는 것을 본 진 회장은 급히 통화를 끊었다. 아, 어제 그분. 진 회장이 경멸하듯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혹시 어제 일로 항의하러 오신 겁니까? 그런데 옷은 제대로 갖춰 입고 오셨군요. 진 회장이 팔짱을 끼며 비웃는 듯 쳐다봤다. 어제부로 당신 아들과 내 딸의 관계는 끝났소. 진 회장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당장 떠나지 않으면 업무 방해로 신고하겠소. 진 회장이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박은희는 아무 말 없이 윤 실장에게 눈짓했다. 윤 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진 회장의 책상 위로 밀어냈다. 이게 뭐요? 진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진 회장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다. 서류에는 미래자산 VIP 대출 약정서라는 제목이 큼직하게 쓰여 있었다. 그리고 채권자 이름란에는 박은희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어떻게? 진 회장이 손을 떨며 서류를 뒤적였다. 진 회장 소유의 모든 부동산이 박은희 명의로 담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건물을 포함하여 강남 일대 상가 건물들이 모두 담보로 잡혀 있었다. 당신이 VIP 박은희라고요? 진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박은희를 쳐다봤다. 진 회장, 박은희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이 어제 거지라고 모욕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 건물들의 실질적인 소유주입니다. 진 회장은 서류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오늘부로 모든 대출금 500억 원에 대한 즉시 상환을 통보합니다. 윤 실장이 옆에서 냉정하게 말했다. 기한은 24시간입니다. 진 회장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모님, 아니, 회장님. 진 회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박은희에게 머리를 숙였다. 제가 어제 정말 실례했습니다.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 회장이 양손을 모으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당신 딸에게 주었던 약혼 반지는 당장 회수해 가십시오. 박은희가 차갑게 말했다. 그 더러운 물건 우리 집안에 들여놓을 수 없으니까요. 어제 진 회장이 박은희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다.
진 회장이 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반지는 즉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은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왔다. 윤 실장이 뒤따라 나오며 문을 닫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박은희의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나희정 여사에게서 온 전화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문자 메시지도 쏟아져 들어왔다. 사부인님 오해입니다. 어제 일은 정말 사과드립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박은희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전환하고 가방에 넣었다. 한편 그 시각 아들 도연은 미나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 전날 파혼 통보를 받았지만 3년간 이어온 관계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미나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앞에서 기다리던 도연은 미나를 발견하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갔다. 미나 씨. 미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여기는 왜 온 거죠? 어제 일 사과하러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구하느라. 됐어요. 미나가 도연의 말을 자르며 손을 흔들었다. 우리 아버지가 박도연 씨 집안을 조사해봤는데 완전히 거지라더군요. 미나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시장에서 떡이나 팔던 집안이지 않습니까? 격이 맞지 않는다고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미나 씨,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 미나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사랑으로 밥을 먹고 살 수 있나요?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도연 씨. 미나가 냉정하게 말하며 걸음을 옮겼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보고 싶지 않으니. 도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미나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분노에 차 박은희에게 따졌다.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도연이 소리를 지르며 물었다. 진 회장이 우리를 조사했다는데 시장에서 떡 파는 집안이래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만을 믿어라. 박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나 씨 집안이 우리를 거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엄마는 왜 이렇게 무덤덤하세요? 도연이 답답해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시간이 흘러 24시간 기한이 다가오자 진상호 부부는 급하게 돈을 마련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진 회장이 은행을 찾아갔지만 당장 500억 원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여보, 어떻게 하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희정 여사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차라리 집이라도 팔까요? 집을 팔아봤자 500억이 어디서 나오겠소. 진 회장이 머리를 감싸며 답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진 회장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 마태식이었다. 진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마태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 사장, 나야, 진 회장. 아, 진 회장, 무슨 일로 급하게 연락했소? 급전이 좀 필요해. 500억 정도. 전화 너머로 마태식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500억? 그거 거금인데 담보물은 있겠지? 내 빌딩들로 담보를 잡으면 돼. 그럼 가능하지. 대신 이자가 좀 셀 텐데. 진 회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편 박은희는 윤 실장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마태식 쪽 라인을 파악해. 무슨 계획이십니까? 진상호가 불법 자금에 손을 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마태식과 진 회장의 만남을 주선하겠습니다. 다음 날 진 회장은 마태식으로부터 500억 원을 빌렸다. 물론 터무니없는 고금리였지만 선택권이 없었다. 진 회장이 박은희에게 500억 원을 상환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휴, 이제 살았군. 하지만 진 회장은 자신이 더 거대한 덫에 깊숙이 빠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윤 실장이 진 회장과 마태식이 만나는 현장을 은밀히 촬영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 사채 거래의 결정적인 증거였다.
회장님,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윤 실장이 사진들을 보여주며 보고했다. 박은희는 그 사진들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을 시작해야지. 500억 원을 받은 지 사흘이 흘렀다. 그동안 박은희는 상견례 날 자신이 구했던 뺑소니 피해자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다. 윤 실장을 통해 알아보니 그 남성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다. 병원에 도착하여 간병인에게 물어보니 의식을 되찾았다고 했다. 병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니 병상에 누워있던 남성이 박은희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 했다. 아,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 남자가 반가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으세요? 머리는 좀 어떻습니까? 박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다고 했다. 할머님께서 응급처치를 잘 해주신 덕분입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왠지 낯설지 않았다. 뉴스에서 들었던 이름인지 신문에서 보았던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익숙했다. 저는 박은희라고 합니다. 박은희? 혹시 미래자산의 그 박은희 회장님이신가요? 강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박은희를 쳐다봤다. 어머, 어떻게 아세요? 제가 하는 일이 그쪽 분야와 연관이 있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강민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검사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박은희의 머릿속에 섬광이 번쩍이는 듯 했다. 경제범죄수사팀 검사라니. 그럼 혹시 진 회장과 관련이 있을까? 혹시 진상호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박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강민준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진상호를 어떻게 아시는지요? 제 아들의 상견례 상대방 아버지였거든요. 그럼 할머님께서 상견례 날 뺑소니 사고를 당하신 것이. 강민준이 무언가를 깨닫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은 저를 친 뺑소니범이 우연히 사고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준이 심각한 안색으로 말을 이어갔다.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마태식이라는 사채업자의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식은 진상호 회장의 사주를 받고 저를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강민준의 말에 박은희는 소름이 돋았다. 저는 수년 전부터 진 회장의 불법 행위를 수사해 왔습니다. 강민준이 병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다. 부동산 투기, 탈세, 횡령, 온갖 경제 범죄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직전에 사고를 당한 것이군요. 맞습니다. 진 회장은 단순한 건물주가 아닙니다. 강민준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마태식 같은 불법 사채업자와 결탁하여 돈 세탁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악질입니다. 박은희는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진 회장을 압박하여 마태식에게 돈을 빌리게 만든 것이 오히려 강 검사의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 셈이었다. 할머님, 혹시 진 회장과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강민준이 박은희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다. 박은희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부터 진 회장에게 500억 원을 빌려준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럼 진 회장이 마태식에게서 500억 원을 빌린 것이 할머님 때문이었군요. 강민준이 놀라워했다. 저를 구해주신 것도 모자라 제 수사까지 간접적으로 도와주신 셈입니다. 강민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제가 할머님을 도울 차례입니다. 강민준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진 회장 일가를 완전히 일망타진할 결정적 증거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그때 박은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도연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왜, 무슨 일이냐? 회사에서 저를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왜?
진 회장이 압력을 넣었나 봅니다. 거지 어머니를 둔 놈은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도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리고 미나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강민준이 박은희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님, 진 회장이 아드님까지 괴롭히고 있군요.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치솟았다. 자기네 체면 구기기 싫다고 제 아들까지 괴롭히다니.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왔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엄마, 도연이 박은희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엄마가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돈 때문에 제 인생이 다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연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다. 미나는 저를 버렸고 회사에서는 잘리고 친구들도 모두 저를 피합니다. 도연아, 차라리 저 사람들 말이 맞다고 하세요. 우리가 격이 안 맞는다고, 우리가 거지라고 인정하세요. 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도연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제 아들이 이렇게 속물근성에 찌들어 있다니. 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박은희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다. 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그냥 원래대로 돌려놓아 주십시오. 박은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 시각 진상호 집에서는 축배를 들고 있었다. 여보, 그 노파에게 한 방 제대로 먹였지요? 나이정 여사가 샴페인 잔을 들며 웃었다. 돈 좀 있다고 으스대더니 결국 우리한테 500억 원이나 가져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진 회장이 만족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역시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 미나야, 그 박도연이라는 애는 이제 깨끗이 정리해. 나 여사가 딸에게 말했다. 엄마가 새로 알아본 IT 기업 대표가 있거든. 그 사람과 선을 봐라. 미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엄마. 도연 씨는 이제 볼 일도 없어요. 처음부터 격이 안 맞았어요. 우리 미나가 그런 거지 새끼와 결혼할 뻔했다니. 진 회장이 콧웃음을 치며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알지 못했다. 이 모든 대화가 강민준 검사가 미리 설치해둔 도청 장치를 통해 박은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강민준 검사가 박은희를 찾아왔다. 할머님, 어제 녹음된 내용 들어보셨죠? 강민준이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다. 아드님에게 들려드릴까요? 박은희는 잠시 고민했다. 도연에게 들려주면 충격을 받겠지만 현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 회장부터 처리하자. 내가 가진 증거를 모두 넘겨주겠다. 박은희는 윤 실장이 촬영한 진 회장과 마태식의 불법 거래 사진들을 강민준에게 건넸다. 이 사진들로 충분합니까?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이걸로 마태식부터 체포하고 그 다음 진 회장을 엮을 수 있어요. 강민준이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마태식을 불법 사채 운영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마태식으로부터 진 회장과의 커넥션을 자백 받아내는 거죠. 얼마나 걸릴까요? 길어야 한 달 안에 모든 것이 종결될 겁니다. 박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시작합시다. 그날 밤 도연은 미나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미나에게 전화도 문자 메시지도 답이 없자 무작정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1시간, 2시간을 기다렸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미나가 나타났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다. 검은색 고급 외제차가 오피스텔 앞에 멈췄다. 조수석에서 미나가 내렸고 운전석에서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잘생기고 키 큰 남자였다. 도연은 그 남자가 나 여사가 미나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했던 그 IT 기업 대표임을 직감했다. 파혼한 지 고작 며칠 만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니. 도연은 충격에 휩싸인 채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미나 씨, 도연이 큰 소리로 미나를 불렀다. 미나가 돌아보더니 벌레를 보는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다. 박도연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미나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미나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파혼한 지 고작 사흘밖에 안 됐잖습니까?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랑.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미나가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다. 파혼했으면 끝인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 박도연 씨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미나 씨, 우리가 3년 동안 만났잖습니까? 도연이 매달리듯 말했다. 그게 다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뭐였어요? 거짓까지는 아니지만 이제는 끝난 일이에요. 미나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까? 도연이 절규하듯 말했다. 미나가 갑자기 손을 들어 도연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짝!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정신 좀 차려요, 박도연. 당신 이제 백수잖습니까? 회사에서도 잘렸다면서요. 도연은 깜짝 놀라 미나를 쳐다봤다. 자신이 해고당한 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봤어요. 미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당신 집안 뒷조사도 하고 당신 회사 상황도 다 파악했죠. 그럼 내가 해고당한 것도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압력 넣은 거지. 미나가 당당하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 같은 거지에게 붙어서 평생 빌빌거릴 겁니까? 미나 씨,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그날 사람 목숨을 구하려고, 사람 목숨은 무슨, 그냥 폼이나 잡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미나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시장에서 떡이나 파는 거지가 무슨 의인 행세예요? 옆에 있던 IT 기업 대표가 미나에게 말했다. 어이, 진 변호사, 이 스토커 빨리 처리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시간 아까우니까 빨리 끝내.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은 더욱 충격에 빠졌다. 진 변호사라고? 미나 씨, 당신 변호사였어요?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당연하지.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인턴이라고 말했나요? 당신 혼자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미나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도연은 완전히 기만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나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다. 변호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인턴이라고 속였다는 것은 자신을 처음부터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럼 나랑 사귈 때도 다 장난이었습니까? 장난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겨워요. 당신 같은 거지와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미나 씨, 제발. 도연이 미나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미나가 뿌리쳤다. 손 치워. 더러워. 미나가 역겨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보기 싫으니까. 미나는 IT 대표와 함께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두 사람의 모습이 사라졌다. 도연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아 바보처럼 서 있었다. 비참함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자신이 완전히 기만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온몸이 떨렸다. 3년 동안의 사랑이 미나에게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일이었던 것이다. 도연은 근처 술집으로 들어가 혼자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잔을 계속해서 비워댔다. 미나 씨, 어떻게 이럴 수 있어? 3년이 다 거짓말이었다니. 나만 바보였구나. 술이 취하자 도연은 진 회장의 집으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진 회장이 사는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다. 대문 앞 인터폰을 눌렀다. 미나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도연이 취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미나 씨, 나야. 도연이야. 제발 나 좀 봐. 잠시 후 집안에서 진 회장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나왔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진 회장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어디서 술에 취해서 남의 집 앞에서 난동이야. 회장님, 제발 미나 씨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미나는 너 같은 거지 만날 시간 없어. 진 회장이 경비원에게 소리쳤다. 경비원, 당장 이 쓰레기 새끼 끌어내. 경비원 2명이 달려와 도연의 팔을 잡았다. 놔요. 미나 씨 만나게 해달라고요. 도연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도연은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게 진작 그 노파돈이나 뜯어내지. 멍청한 놈. 진 회장의 목소리였다. 우리 미나가 그런 거지. 새끼와 결혼할 뻔했다니. 다행히 일찍 정리해서 망정이지. 격이 맞는 사람 만나야 해. 나 여사의 목소리도 들렸다. 그 순간 도연은 번개에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상견례 날 어머니를 원망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그런 꼴로 나온 것을 부끄러워했던 자신, 진 회장 일가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를 외면했던 자신, 체면과 격식만 생각하며 어머니의 진심은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 그런 자신의 모습이 지금 진 회장 부부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과 체면만 생각하는 속물이었던 것이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피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계속 울었다. 어머니에게 얼마나 못할 짓을 했는지 생각하니 죽고 싶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도연은 집 앞에 도착했다. 밤새 술을 마시고 거리를 헤매어 옷이 엉망이었다.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무릎이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참았다. 오전 8시쯤 되어서야 박은희가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은희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완전히 열어주었다. 도연은 어머니의 발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연이 목이 메어 말했다. 제가 천하의 불효자식이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진 회장 일가가 엄마를 모욕할 때 제가 막아야 했는데, 그때 제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도연이 오열하며 말했다. 저는 정말 한심한 놈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박은희는 도연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라도 네가 가야 할 길을 알았으면 됐다. 박은희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엄마, 진 회장 일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연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엄마를 돕게 해 주십시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미나요. 미나는 변호사입니다. 도연이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분명 아버지의 불법적인 일들을 법적으로 도왔을 겁니다. 그리고 미나는 성격이 완벽주의자라서 모든 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백업해두는 버릇이 있어요. 박은희의 눈빛이 변했다. 중요한 건 반드시 복사해서 저장해둡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제가 그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도연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저를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엄마를 지키겠습니다. 박은희가 도연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도연이 감사의 표정으로 어머니를 보았다. 박은희는 곧바로 윤 실장과 강민준 검사에게 연락했다. 우리 편에 내부 조력자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때가 온 것 같았다. 이제 진 회장 일가가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다. 며칠 후 도연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 엄마, 미나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도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 IT 대표와 함께 호캉스를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니? 미나 친구가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을 봤어요. 미나가 자랑하면서 말했나 봅니다.
도연이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완벽한 시점이군. 박은희는 윤 실장에게 즉시 연락했다. 윤 실장, 미나가 사는 오피스텔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점검해보게. 무슨 계획이십니까? 내일 밤 도연이 들어가야 한다. CCTV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 알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 실장이 즉시 대답했다. 다음 날 저녁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강민준 검사도 함께 작전에 참여했다. 박도연 씨, 위험하니 조심하십시오. 강 검사가 염려스럽게 말했다. 만약 누군가 침입한다면 즉시 철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연이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미나는 보안에 관심이 없습니다. 문 잠금 장치 비밀번호도 제 생일로 해놓았거든요. 아직 변경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박은희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저녁 8시 윤 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회장님, CCTV 시스템을 30분간 정지시켰습니다. 좋다, 도연아. 들어가라. 도연은 검은색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오피스텔로 향했다. 박은희 일행은 근처 카페에서 대기했다. 도연이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은 자리에 없었다. 마침 교대 시간이었던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미나가 사는 1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다른 세대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미나의 집 앞에 서서 문 잠금 장치에 자신의 생일 3월 24일을 입력했다. 324 삐빅.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을 지나 미나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 책상 위에는 미나의 개인 휴대용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컴퓨터를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미나는 모든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시 비밀번호가 맞았다. 바탕화면이 나타나자 도연은 파일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업무 파일들 뿐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미나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중요한 파일을 숨겨진 폴더에 보관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 폴더의 이름은 늘 가족이었다. 검색을 해보니 정말로 가족이라는 숨겨진 폴더가 있었다. 폴더를 열어보니 수십 개의 파일이 들어있었다. 파일명을 보니 모두 진 회장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진철규 차명 계좌 내역, XLSX 부동산, 탈세의 방법, 검토서, PDF. 도연은 경악했다. 미나가 정말로 아버지의 불법 행위를 돕고 있었던 것이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진 회장이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 돈을 숨겨둔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가짜 세입자를 내세워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방법도 적혀 있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미나가 직접 작성한 법률 자문서였다. 아버지께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미나가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아버지의 탈세를 적극적으로 도운 증거였다. 심지어 녹취 파일까지 있었다. 진 회장과 미나가 탈세 방법을 의논하는 대화였다. 도연은 모든 파일을 휴대용 저장 장치에 복사하기 시작했다. 파일 용량이 커서 시간이 좀 걸렸다. 복사하는 동안 도연은 계속 문 쪽을 신경 썼다. 다행히 아무도 오지 않았고 모든 파일 복사가 완료되었다. 도연은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CCTV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30분 후 도연은 박은희 일행이 대기하고 있던 카페로 돌아왔다. 어떻게 되었니? 박은희가 급하게 물었다. 성공했습니다. 도연이 휴대용 저장 장치를 꺼내며 말했다. 엄청난 증거들이 가득해요.
이걸로 진 회장 일가를 완전히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준 검사가 휴대용 저장 장치를 받아들고 즉시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자료입니다. 강 검사가 흥분해서 말했다. 이것만 있으면 진 회장 일가를 완전히 묶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가 확보된 것입니다. 가지가 닷에 박은희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네, 이제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강 검사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 일찍 동시에 들이닥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6시 강민준 검사의 지휘 아래 검찰 수사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 회장의 자택, 사무실, 그리고 미나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동시에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진 회장은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왔다. 이게 무슨 짓이오? 진 회장이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진상호 씨, 뺑소니 교사, 탈세,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 검사가 침착하게 말하며 수갑을 채웠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나희정 여사도 함께 체포되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쳤다. 남편의 범죄에 공모한 혐의가 있습니다. 수사관이나 여사에게도 수갑을 채웠다. 미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동료 변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이 채워졌다. 진미나 씨, 탈세 공모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무혐의입니다. 증거가 뭔데요? 미나가 울부짖으며 항의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당신이 직접 작성한 자문서와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다. 박은희는 집에서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속보 강남 건물주 일가 뺑소니 교사 및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로 일가족 구속. 뉴스 헤드라인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다. 진철규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오늘 새벽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었다. 혐의는 뺑소니 교사, 수백억 원대 탈세, 횡령 등입니다. 진 회장 일가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다. 진 회장 일가의 모든 자산은 즉시 동결되었다. 국세청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또 다른 문제도 터졌다. 마태식의 사채 조직이 원금과 엄청난 이자를 요구하며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500억의 이자까지 해서 800억 원을 당장 갚아. 마태식이 구치소의 진 회장에게 면회를 와서 협박했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진 회장은 이미 모든 자산이 동결된 상태라 돈을 구할 방도가 없었다. 결국 진 회장 소유의 모든 건물과 자산은 법원 경매에 나오게 되었다. 윤 실장이 박은희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진 회장 자산 경매가 시작됩니다. 모두 매입해. 박은희가 간단히 지시했다. 헐값에 나올 테니 모두 다 사들여라. 네, 알겠습니다. 경매에서 박은희 측은 진 회장의 모든 자산을 매입했다. 강남의 고층 빌딩부터 상가 건물까지 모두 박은희 소유가 되었다. 그 중에는 상견례 날 치욕을 당했던 그 최고급 한정식집 한 면도 포함되어 있었다. 진 회장 일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거기에 불법 사채 빚까지 떠안은 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모든 복수가 끝난 날, 박은희는 도현과 함께 그 한정식집, 한정을 찾았다. 이제는 자신의 소유가 된 그곳의 특별실에 앉았다. 도현아, 박은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돈은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도현이 고개를 들어 박은희를 바라봤다. 사람을 지키고 올바르게 세우는데 쓰는 도구일 뿐이다. 너의 사돈 일가는 그 도구에 잡아먹힌 것이야. 박은희가 찻잔을 들며 말을 이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종이 된 거지. 저도 그랬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잠시 길을 잃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된 길을 찾았잖니? 네,
이제 알겠습니다. 도연이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두 사람은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식사를 했다. 어머니와 아들이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흙탕물 범벅이었던 그날과 달리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밥을 함께 먹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다. 돈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아들에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엄마,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연이 박은희를 보며 말했다. 네 아버지가 남긴 뜻을 이어가는 거야. 박은희가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돈을 사람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을 느꼈다. 복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은 것 같았다. 복수가 끝나고 계절이 2번 바뀌었지만 도연은 예전 같은 웃음을 되찾지 못했다. 진 회장 일가가 모두 감옥에 들어가고 그들의 재산이 모두 박은희의 손에 넘어왔지만 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다. 그는 스스로를 속물이라고 자책했다. 어느 날 도연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 잠시 저를 찾지 말아 주십시오. 제 힘으로 격을 증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박은희는 도연의 의지를 꺾고 싶지는 않았다. 대신 멀리서라도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고 윤 실장에게 부탁했다. 넉 달이 지나자 도연은 더 이상 여관비도 낼 수 없게 되었는지 거리로 나온 것 같다고 했다. 계절이 바뀌어 추운 겨울이 되었다. 윤 실장이 충격적인 보고를 가지고 왔다. 회장님, 도연 씨가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의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 회장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하더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입니다. 박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무리 아들의 의지를 존중한다고 해도 노숙까지 하게 놔둘 수는 없었다.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 서울역 1번 출구 지하도입니다. 박은희는 평소처럼 시장 상인 차림을 하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낡은 패딩 점퍼에 털모자를 쓰고 평범한 할머니처럼 꾸몄다. 지하도에 내려가니 여러 명의 노숙자들이 있었다. 한 구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많이 마르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제 아들이 틀림없었다. 도연은 컵라면을 끓여서 허겁지겁 먹고 있었다. 옷은 더럽고 머리도 엉성했다. 엄마, 여기 어떻게? 도연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일어나. 박은희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증명하겠다는 격가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이었느냐? 엄마, 저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거지가 되는 것이 네가 말하는 격이냐? 이것이 제 수준입니다. 도연이 자포자기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런 대접을 받아 마땅해요. 엄마를 배신했던 저에게는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 정말 한심하구나. 박은희가 실망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그때 갑자기 옆에서 한 노숙자가 쓰러졌다. 몸을 떨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다른 노숙자들은 모두 피하거나 모른 척했다. 하지만 도연은 달랐다. 아저씨, 도연이 망설임 없이 쓰러진 노숙자에게 달려갔다. 노숙자의 기도치더를 확보하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도연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도연은 한 손으로는 노숙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119죠. 서울역 1번 출구 지하도에서 사람이 쓰러졌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박은희는 상견례 날이 떠올랐다. 자신이 뺑소니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그 순간 말이다. 구급차가 떠나고 나자 도연은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외투를 벗었다.
그리고 바닥에 남아있던 노숙자의 짐 위에 덮어주었다. 그 외투는 도연이 가진 유일한 따뜻한 옷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망설임 없이 벗어서 덮어주었다. 박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박도연, 박은희가 조용히 아들을 불렀다. 너는 여전히 네 수준을 모르는구나. 도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박은희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위급한 사람을 보면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내 아들이다. 박은희가 도연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지금까지 네가 한 일들을 봐. 진 회장 일가를 무너뜨릴 증거를 가져온 것도, 지금 저 아저씨를 구한 것도 모두 네가 한 일이야. 하지만 저는 엄마를 배신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잠깐 헷갈렸던 거지.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중요한 건 네가 결국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스스로를 벌하는 건 그만해. 박은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네가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릴 차례야. 혼자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저는 정말. 일어나, 우리 집으로 가자. 박은희가 도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그 손을 잡고 일어섰다. 엄마, 죄송해요. 사과는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으면서 해라. 도연과 함께 지하도를 나오는 길에 박은희는 생각했다. 아들이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격이라는 것을 도연이 스스로 보여준 것 같았다. 며칠 뒤 박은희와 도연은 경기도에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도연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곳이었다. 도연이 묘비 앞에 정중히 절을 올렸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연이 왔어요. 그동안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희도 남편에게 절을 올리고 나서 도연 옆 잔디밭에 앉았다. 도연아, 이제 너한테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는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사실은 수십 년간 정직한 투자로 엄청난 부를 쌓으신 분이었다. 도연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정말이요? 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많으셨다고요? 응. 아버지는 절대 투기나 불법적인 방법은 쓰지 않으셨어. 남을 속이거나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셨지. 도연이 묘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이유는 뭡니까? 내 아버지는 이 돈이 우리 가족을 망칠까봐 평생을 숨기셨어. 돈 때문에 가족이 변질되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거든. 특히 너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 하셨단다. 돈의 힘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유언을 남기셨어. 이 돈을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쓰라고 하셨지.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고 하셨어.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이 묘비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돈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겉모습에만 현혹되었어요.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네가 결정해야 해. 너는 나처럼 돈을 숨기지도 마. 진 회장처럼 돈에 휘둘리지도 마. 이 돈의 주인이 되어 네 아버지가 원했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라. 도연이 며칠간 깊이 고민하더니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도연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재단의 운영을 네가 맡는 거지. 어머니, 제가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돈의 무게를 두려워하는 너라면 오히려 잘할 수 있어. 돈을 우습게 아는 놈들이나 사고를 치는 거야. 너는 이미 그 무게를 제대로 알고 있니? 도연은 마침내 책임을 받아들였다. 그 다음 주부터 도연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단 설립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다. 그는 세움 재단을 설립하여
아버지의 유지를 잇기로 했다. 주요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인 지원, 강민준 검사처럼 정의를 위해 힘쓰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지원, 금융소외 계층 법률 지원, 그리고 청년 가치관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도연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박은희에게 기획서를 보여주었다. 정말 잘 만들었구나. 내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박은희는 아들이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진정한 주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드디어 세움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이 되었다. 재단 출범식은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렸다. 도연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겸손하면서도 든든한 이사장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오셨네요. 도연이 박은희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박은희는 화려한 귀빈석에 앉지 않고 행사장 맨 뒷줄에서 평범한 시장 상인 모습 그대로 앉아 있었다. 제 자리는 저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행사가 시작되고 도연이 연단에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세움재단 이사장 박도연입니다. 저희 재단의 모든 자산은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사람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강민준 검사가 무대로 올라와 첫 번째 의인상 시상을 도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은희 회장님과 도연 이사장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박은희 회장님은 제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생명의 은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시각 진상호와 나희정 여사는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 진상호는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나희정은 징역 5년에 처한다. 약혼녀였던 미나는 변호사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었고 아버지가 남긴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재단 출범식이 모두 끝나고 나서 도연은 맨 뒷줄에 앉아있던 박은희를 발견했다. 엄마, 도연이 한달음에 달려왔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해 있었지만 도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박은희의 낡은 구두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도연이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제야 정말 내 아들 다워 보이는구나. 박은희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며칠 뒤 박은희는 다시 망원시장의 제 좌판으로 돌아갔다. 떡을 만들고 손님들에게 파는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시장 상인들은 박은희가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순자 씨, 어디 갔다 왔어? 며칠 안 보이더라. 박은희는 시장에서 순자 씨로 불렸다. 옆 좌판 상인이 반갑게 인사했다. 아들 일로 좀 다녀왔지. 박은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주말이 되자 도연이 재단 직원들과 함께 시장을 찾아왔다. 독거노인을 위한 떡 나눔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도연은 이제 돈의 액수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떡 하나에 담긴 따뜻한 마음의 가치를 아는 진짜 부자가 되어 있었다. 박은희는 제 좌판에 앉아서 땀을 흘리며 떡을 나르는 아들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올바르게 다스려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남긴 이야기였다. 이제 박은희의 곁에는 돈보다 강하고 진짜 격이 있는 든든한 아들이 함께 서 있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초라한 행색의 어머니, 아들의 결혼을 파하고 오만한 사돈 일가를 완전히 몰락시키다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닌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박은희 여사님과 아들 도연 씨가 보여준 용서와 성장,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재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돈 때문에 잠시 흔들렸던 도연 씨의 마음에 대해
혹은 진상호 일가의 몰락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